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앳된 목소리에 내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걸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액정에 뜬 번호는 분명 10년 전 죽은 내 딸 지수의 번호였습니다. 술에 취해 헛것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분명히 들려오는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 누구세요? 다시 한번 들려오는 목소리에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죽은 내 딸의 전화를 누가 받고 있는 걸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비서, 차 세워. 내 비명 같은 고함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비서가 기겁을 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2번호. 당장 2번호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나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김비서에게 내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평생을 냉철한 이성 하나로 사채업계의 정점에 올랐던 명동의 마녀 장옥분이 지금 뒷좌석에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네, 이 번호는 따님 번호 아닙니까? 그건 이미 결번일 텐데.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내 딸 지수가 전화를 받았단 말이야. 살아있는 내 새끼 목소리가 들렸다고. 김비서는 내 기세에 눌려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 하는 거친 숨소리와 주변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아니면 내 죄를 더 뼈저리게 기억하라는 듯 야속한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장면이 빗물처럼 내 눈앞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어. 제발 한 번만 허락해줘. 우리 열심히 살게.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던 딸아이의 절박한 눈동자.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타령이나 하는 딸년이 미웠습니다. 남들 보란 듯이 재벌가의 시집 보내 내 이 지긋지긋한 돈 냄새를 덮어보려 했던 내 욕심이 딸의 사랑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미친년, 가난한 놈이랑 살림 차려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맨발로 쫓겨나 대문 밖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울던 딸아이. 나는 그 애처로운 등을 향해 소금을 뿌리듯 독서를 퍼부었고 마지막 자비랍시고 백화점에서 사왔던 운동화 상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나 신고 가. 그리고 다시는 죽어서도 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나는 그놈의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장례식장 문턱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지가 좋아서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죽어 하고 악다구니를 썼지만 사실은 무서웠던 겁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을 마주하면 내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인정해야 할까봐. 그런데 오늘 그 죽은 딸의 기일에 딸의 번호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회장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김비서의 난처한 목소리가 내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어디야? 강남이야? 아니면 그놈 살던 달동네야? 그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영등포 쪽 고시촌 골목입니다. 고시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점점 불빛이 드문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설수록 내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바닥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곳처럼 보이는 악취와 쓰레기가 뒤엉킨 좁은 골목 입구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회장님. 나는 김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칠순의 노구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비였지만 내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는 그 비마저 증발시킬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우산 쓰십시오. 김 비서가 뒤따라왔지만 나는 그를 뿌리치고 질퍽거리는 흙탕물 속을 걸어갔습니다. 명품 구두가 진흙에 빠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발목이 꺾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야. 신호가 멈춘 곳이 여기야. 전화기 속 내비게이션 불빛이 가리키는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고시원 건물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유지수. 나는 미친 사람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 대신 빗소리만이 내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껌뻑거리는 낡은 가로등 아래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른 키만한 리어카, 그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젖은 박스더미, 그리고 그 리어카를 힘겹게 밀고 있는 너무나도 작고 왜소한 그림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어 뼈만 남은 듯한 앙상한 어깨, 허름한 비닐 우비조차 걸치지 않고 낡은 추리닝 바람으로 비를 맞고 있는 그 뒷모습이 내 기억 속에 각인된 10년 전 내 딸의 마지막 뒷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리어카를 밀던 아이가 멈칫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은 검은 머리카락, 그 사이로 드러난 창백하게 질린 하얀 얼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담은 듯한 서러울 정도로 맑고 깊은 눈망울. 아,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내 딸 지수의 10대 시절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한 아이였습니다. 나를 닮아 눈매가 매섭다던 소리를 듣던 딸 가지만 웃을 때면 세상 환해지던 내 딸의 얼굴이 저 아이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노파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마치 상처 입은 들짐승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무심코 가슴팍으로 끌어당긴 손에 들린 물건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구형 스마트폰, 그리고 그 뒷판에 붙어있는 빛바랜 곰돌이 스티커. 그건 내가 딸의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었던, 그리고 딸이 장난삼아 내 핸드폰과 커플로 붙여주었던 바로 그 스티커였습니다. 확신이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의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진흙탕 속에 빠진 아이의 발, 발목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 아래로 보이는 붉게 튼 맨발, 그리고 그 발을 감싸고 있는 것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밑창이 다 떨어져 입을 벌리고 있는 운동화.
원래의 흰색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으로 변해버렸지만 옆면에 박힌 그 로고만큼은 선명한 10년 전 내가 딸을 내쫓으며 집어던졌던 바로 그 명품 운동화였습니다. 얼마나 꿰매고 기워 신었는지 실밥이 터져나온 그 신발을 이 아이가 신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을 이 아이가 물려 신은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고 더러운 흙탕물이 내 비싼 옷을 적셨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속에서 뜨거운 쇳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만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핏줄이구나. 내 딸 지수가 목숨을 바쳐 남기고 간 내 유일한 혈육이구나. 천하의 장옥분 손녀가 저 낡은 운동화 한 켤레의 의지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를 맞고 있었구나. 내가 따뜻한 방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고 비단 이불 덮고 잘 때 이 아이는 이 차가운 거리에서 떨고 있었구나. 할머니, 아이가 리어카를 놓고 주춤주춤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젖은 손으로 주머니를 한참이나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때가 탄 손수건을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짐승처럼 컥 하고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존심, 체면, 회장이라는 직함. 그딴 것은 다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빗물 젖은 바닥을 기어가 아이의 발을, 그 찢어진 운동화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천벌을 받을년이다. 내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내 손등 위로 아이의 따뜻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이 초라한 노파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우리 엄마의 엄마예요? 그 질문은 내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감히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칠 자격조차 내게는 없었으니까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차가운 빗속에서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통증과 함께 뼈저린 후회 속에 갇혔습니다. 타거라. 어서 타. 나는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등을 떠밀어 내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쭈뼛거리며 발을 들이밀지 못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거울처럼 반짝이는 최고급 가죽 시트를 번갈아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저 흙 묻어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그 한마디가 또다시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골을 하고서도 내 차가 더러워질까봐 걱정하는 이 아이. 나는 와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까지 차 버리면 그만이다. 어서 타. 억지로 아이를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차 안을 감쌌지만 아이는 여전히 몸을 웅크린 채 창가 쪽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김 비서가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나를 살폈습니다. 내 꼴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흙탕물이 튄 명품 정장, 그리고 퉁퉁 부은 눈.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뺨에는 거뭇한 때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상처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목이 메어 겨우 물었습니다. 아이는 목이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지, 최은지예요. 최은지. 내 딸 지수가 사랑했던 그 가난뱅이 놈의 성이 최 씨였지요. 성조차도 내게는 아픈 가시처럼 다가왔지만 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은지야. 춥지? 금방 집에 도착할 거다. 가서 씻고 따뜻한 밥부터 먹자. 집이라는 단어에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시원 쪽방이 집의 전부였을 아이에게 내가 말하는 집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차는 육중한 철문을 지나 내 저택 앞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은 2층 양옥집. 정원에는 비싼 소나무들이 즐비하고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린 나의 성. 나는 평생 이걸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아내며 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빗속에 서 있는 은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이 내 핏줄 하나 지켜주지 못한 거대한 무덤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들어오너라. 현관에 들어선 은지는 압도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 아이는? 잔말 말고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 제일 부드러운 수건이랑 내가 입던 옷 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꺼내오고, 그리고 주방에 일러서 밥상 차려. 고기 굽고 따뜻한 국 끓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해. 내 불호령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는 엉거주춤 서 있는 은지의 손을 잡아 끌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씻을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은지가 당황하며 손을 뺐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 지수가 어릴 때 늘 내 손으로 씻겨주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사무쳐서 내 손으로 이 아이의 때를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할미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의 젖은 옷을 하나씩 벗겨내던 나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속에 감춰져 있던 아이의 몸은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숨 쉴 때마다 오르내렸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앙상한 등과 팔에 남아있는 흉터들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멍 자국, 무언가에 긁힌 긴 상처, 담뱃불에 데인 듯한 검은 자국들. 은지야, 이게 다 뭐냐?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팔로 몸을 가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일? 무슨 일을 하면 몸이 이 지경이 돼? 그리고 저 화상 자국은?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난 10년 내가 딸을 잊으려 애쓰며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딸의 딸은 어떤 지옥을 살아낸 걸까요? 고시원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험한 거리에서 보호자 하나 없는 여자아이가 겪었을 수모와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눈물을 삼키며 따뜻한 물을 아이의 몸에 끼얹었습니다. 거품을 내어 아이의 등을 문지르자 검은 구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뒤집어 쓰고 살았던 세상의 멸시와 고단함이었습니다. 따뜻하다. 은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기어이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번 마음껏 써보지 못했을 내 새끼. 목욕을 마치고 내 잠옷을 입힌 은지는 영락없는 내 딸 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지시한 대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 따뜻한 미역국, 각종 반찬들. 앉아라.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 나는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밥상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밥그릇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반찬이 마음에 안 드냐? 아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은지가 우물쭈물하며 내뱉은 말은 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잔인하고 슬픈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돈 없어요. 뭐, 이거 먹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저 지금 수중에 3,000원밖에 없는데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대가 없이는 밥 한 톨도 주지 않는 냉혹한 곳이었던 겁니다. 친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삶. 자신의 배고픔보다 빚지는 두려움이 더 큰 18살 소녀의 비틀린 생존 본능. 나는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돈? 누가 너더러 돈 내래. 여긴 내 집이야. 넌 내 손녀고. 할미가 손녀 밥 먹이는데 돈 받는 법이 어디 있어. 내 고함에 은지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하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먹어. 평생 먹어도 공짜니까 제발 걱정 말고 먹어. 그제야 은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허겁지겁이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밥을 삼키고 고기를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안 먹으면 누군가 뺏어갈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내 핏줄을 굶겨 죽일 뻔했구나. 어느 정도 허기가 채워지자 은지의 숟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묻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지야, 내 엄마, 우리 지수, 왜 그렇게 된 거냐? 병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병이었어? 은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슬픈 눈망울이 나를 향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위암? 요즘 세상에 위암으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술하면 살 수 있잖아. 젊은 애가 왜? 돈이 없었으니까요.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해서 더 아팠습니다. 엄마, 처음엔 그냥 속이 쓰리다고 했어요. 병원 가라고 해도 약국 약만 먹고 참았어요. 병원비 아껴서 제 교복 사줘야 한다고요. 나중엔 피를 토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대요. 수술비가 없어서 그냥 진통제만 먹다가 갔어요. 아, 나는 식탁볼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그놈의 돈. 내 금고에는 수천억 원의 돈다발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 딸은 수술비 몇백만 원이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딸을 내쫓으면서 신용카드를 다 정지시키고 주변에 도움도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그날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내가 죽인 겁니다. 병마가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이 못난 어미가 돈줄을 끊어서 딸을 말려 죽인 겁니다.
그럼 아빠라는 작자는? 그놈은 뭐 했어? 아빠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엄마 장례식 날에도 안 왔어요. 잡히면 죽는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 타령하며 내 딸을 데려간 놈이 딸이 죽어갈 때 도망을 쳤다니. 그런데 은지야, 아까 그 전화기. 엄마 전화기 말이다. 그건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요금은 어떻게 내고? 이미 끊겼어야 할 전화였습니다. 죽은 사람 전화니까요. 은지가 주머니에서 깨진 전화기를 꺼내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내요. 고시원 총무님한테 부탁해서 제 명의로 돌려놨어요. 왜? 안 쓰는 전화를 왜? 은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에 엄마 목소리가 있거든요. 음성사서함 안내 멘트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걸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 번호 없어지면 엄마 목소리도 영영 사라지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하나 지키겠다고 그 어린 것이 폐지를 줍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전화요금을 내왔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할미가 잘못했다. 내 품에 안긴 은지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서서히 풀리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서름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 밤 나는 잠든 은지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깨끗한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자면서도 움찔거리는 몸짓이 아이가 겪은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신이시여, 내 딸을 죽인 죄는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서라도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습니다. 지금 내 재산을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조카놈들, 내 딸을 버리고 도망간 사위놈, 그리고 이 아이를 벌레 취급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손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하는 놈들은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나는 사채업계의 대모 장옥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무적의 방패이자 아이를 해치려는 자들을 찢어발길 창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침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보세요. 이모님, 저 철민입니다. 아니,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고아원에서 애를 하나 데려오셨다고요? 조카 조철민. 내 유산을 1순위로 상속받을 거라 믿고 있는 탐욕스러운 놈. 벌써 냄새를 맡은 겁니다. 고아라니. 말 조심해라. 내 집주인이 돌아왔다.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녘 내 잠을 깨웠던 조카 철민과 그처 애란이었습니다. 이모님, 아이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거실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난 인사차 왔다고 떠들지만 그들의 시선은 바쁘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둔 보물단지라도 찾는 도둑놈들처럼 말입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빈손으로 올 놈들도 아니고 무슨 꿍꿍이야? 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이자 조카 며느리 애란이 호들갑을 떨며 과일 바구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 이모님도 참. 저희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그냥 이모님이 갑자기 적적하셔서 양녀라도 들이셨나 해서 걱정돼서 왔죠.
양녀. 그 단어에 뼈가 있었습니다. 내 유산을 자기들 아들 몫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놈들에게 갑자기 굴러들어 온 아이는 눈에 까시겠지요.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에서 은지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사입힌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고급 원피스를 입은 은지는 쭈뼛거리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은지의 등장에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놈은 입을 떡 벌리고 은지를 쳐다봤고 에라는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눈빛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매대에 놓인 싸구려 물건 감정하듯이 멸시와 경계가 뒤섞인 눈빛. 어머, 얘가 걔예요? 고시원에서 데려왔다는? 에란이 코를 찡긋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마치 냄새라도 난다는 듯한 그 천박한 몸짓에 내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내 손녀다. 죽은 지수 딸이야. 내 선언에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지수 누나 딸이라고요? 그 누나 죽은 지가 언젠데. 이모님 속지 마세요. 요즘 노인네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전자 검사는 해보셨어요? 철민이 놈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놈 눈깔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저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지수 어릴 때랑 판박이인 애를 두고 사기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 불호령에 기가 죽은 놈들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란이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지수 형님 딸이면 조카네, 조카. 그래, 학교 간다고? 공부는 좀 하니? 그 동네 학교 애들 수준이 영 아니라던데.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 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나는 벌떡 일어나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학교 늦겠다. 김비서, 은지 학교까지 모셔다 드려. 교문 앞까지, 아니 교실 앞까지 바래다 드려. 은지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저렇게 길을 못 펴는데 밖에서는 오죽할까? 하이에나 같은 조카 부부를 내쫓고 난 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은지가 다니는 학교. 그곳은 은지가 10년 동안 가난을 짊어지고 다녔던 전쟁터였습니다. 내가 챙겨준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아이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그 시각 은지는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에 서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었지만 은지는 골목 어귀에서 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더 괴롭힐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소문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은지가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와글거리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야, 쟤 봐. 최은지. 옷 뭐야? 짝퉁인가? 쟤네 아빠 빚쟁이라며. 고시원 총무랑 눈 맞아서 도망갔다는 소문 있던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은지의 귀에 박혔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맨 뒷자리,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매직으로 휘갈겨 쓴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냄새나는 거지, 좀 씻고 다녀. 엄마 없는 티냄. 은지는 익숙한 듯 물티슈로 낙서를 지웠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악의적인 글씨들처럼 가난의 꼬리표는 은지의 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려던 은지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학교 일진
혜민이 패거리였습니다. 야, 최은지. 너 로또 맞았다며? 갑자기 웬 브랜드 원피스냐? 그거 어디서 훔쳤어? 혜민이가 껌을 짝짝 씹으며 은지의 식판을 툭 쳤습니다. 국물이 튀어 은지의 새 옷에 얼룩이 졌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거야. 할머니? 웃기고 있네. 고아 주제에 할머니가 어디 있어? 아, 그 폐지 줍는 꼬부랑 할머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은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어젯밤 따뜻한 밥을 지어준 할머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욕하지 마. 뭐, 이거지가 눈 안 깔아? 화당탕? 혜민이가 은지의 식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밥과 반찬이 바닥에 나뒹굴고 빨간 김치 국물이 은지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냄새. 야, 얘한테서 나는 썩은 냄새 때문에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치워라, 거지야. 아이들은 비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꽂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어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는 엎드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휴지로 묵묵히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 여기서 울면 할머니가 사준 이 예쁜 옷이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오후 5시. 은지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학교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이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딜 간 거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침에 조카놈들이 한 말에 상처를 입고 도망친 건 아닐까? 자신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냄새나는 고시원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찾아. 당장 찾아봐.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고시원 근처 아이가 일했다던 편의점, 폐지를 줍던 골목. 샅샅이 뒤졌지만 은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기 시장 입구에. 김 비서가 가리킨 곳은 재래시장 난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한 구석,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 은지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미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혼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가 꼬질꼬질한 동전 지갑을 열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팔아모은 쌈짓돈이겠지요. 아줌마, 이거 빨간 내복. 제일 따뜻한 걸로 주세요. 어이구, 학생이 입게? 빨간 건 촌스러운디. 아니요. 우리 할머니 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무릎이 시리다고 하셔서요. 제일 두꺼운 걸로 주세요. 3,000원. 깎아주시면 안 돼요? 순간 멍하니 서 있던 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3,000원. 어제 저녁 밥값이라며 내밀려다 말았던 아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예쁜 머리핀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할미 무릎 시릴까봐 내복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나에게 3,000원짜리 시장통 내복이라니.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명품이 이보다 귀할 수 있을까요? 은지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내복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옷이 엉망이 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른 척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지는 내 눈을 피하며 쭈뼛거렸습니다. 원피스에 묻은 김치 국물 자국을 가방으로 가리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늦었구나. 학교는 재미있었냐? 네. 친구들도 잘해주고 선생님도 좋으세요. 거짓말. 저 서툰 거짓말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나는 은지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숨기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냐? 은지가 수줍게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저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봉지에서 꺼낸 새빨간 내복. 촌스럽기 그지없는 그 내복을 받아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지야. 내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예쁘구나. 나는 은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손에 닿은 은지의 등에서 아이가 앗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 다쳤어? 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나는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등 뒤를 확인했습니다. 원피스 지퍼 사이로 보이는 하얀 피부,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시퍼런 멍 자국과 손톱 자국들, 그리고 옷자락 끝에 묻은 닦아도 지워지지 않은 김치 국물의 흔적.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녀를 때리고 밀치고 짓밟은 흔적이었습니다. 누구냐? 내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게 깔렸습니다. 누가 내 새끼 몸에 손을 댔어? 은지는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 담긴 공포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처바른 옷을 입혀보낸다고 해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이에나 같은 놈들은 내 손녀가 약해 보이는 순간 언제든 물어뜯으려 달려든다는 것을. 나는 은지를 꽉 껴안으며 어깨 너머로 김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눈빛을 읽은 김비서가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명동마녀의 본성이 꿈틀거리며 깨어났습니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손녀를 건드려? 감히 내 집주인의 몸에 생채기를 내? 나는 은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내일은 할미랑 같이 학교에 가자. 네, 할머니가요? 그래. 우리 은지 밥은 잘 나오는지, 친구들은 어떤지 할미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내일 아침 그 학교는 뒤집어질 겁니다. 교장이고 이사장이고 다 무릎 꿇릴 겁니다. 내 손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그 부모들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피눈물을 쏟게 만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굣길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교문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은 내가 내 운전기사다. 나는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비서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입합니다. 그 말과 함께 교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10여 대가 줄지어 학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교하던 학생들이 길을 비키며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나왔지만 위압적인 차량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운동장을 가로지른 차들은 본관 건물 현관 바로 앞에 도열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겁니다. 맨 앞차에서 내린 건장한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것은 선글라스를 낀 백발의 노파, 바로 나 장옥분이었습니다.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는 잔뜩 움츠러들어 내 뒤로 숨으려 했지만 나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깨 펴라, 최은지. 너는 죄 지은 거 없다. 고개 숙여야 할 놈들은 따로 있어. 현관 앞까지 헐레벌떡 뛰어온 교감 선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여기는 신성한 배움의 터전입니다. 외부인은 출입. 비켜. 김 비서가 교감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자 그는 낙엽처럼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사장 어디 있어? 교장 나오라고 해. 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교실 창문에 매달려 구경하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은지의 식판을 엎었던 혜민이 패거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가롭게 골프 채널을 보고 있던 이사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커피를 쏟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경비 뭐 하는 거야? 오랜만이네, 박 이사장. 골프 실력은 좀 늘었나? 내가 선글라스를 벗자 이사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자, 장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여긴 어인일로. 그는 덜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학교 재단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돈을 빌려 막았으니까요. 이 학교 건물의 벽돌 한 장, 운동장의 모래 한 줌까지 사실상 내 담보로 잡혀 있는 셈이었습니다. 앉아. 내 다리가 아파서 왔겠나? 나는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은지를 내 옆에 세웠습니다. 뒤이어 연락을 받은 교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시끄럽고. 지금 당장 2학년 3반 김혜민이랑 그 무리들 다 데려와. 그리고 그 부모들도 당장 오라고 해. 네? 학생들을요? 무슨 일 때문에? 내 손녀다. 나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손녀 식판을 엎고 거지라고 놀리고 등짝에 멍이 들게 때린 년들이 그 반에 있다는데 내가 직접 낯짝 좀 봐야겠어서. 이사장과 교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사장이 벌떡 일어나 교장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너 학교 관리 어떻게 한 거야? 감히 회장님 손녀를. 당장 안 데려오고 뭐해? 교장은 허둥지둥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학교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이사장실은 법정처럼 변했습니다. 혜민이를 비롯한 가해 학생 4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일렬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학부모들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혜민이 엄마라는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대낮에 애들 수업을 빼고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혜민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저 할망구는 또 뭐야?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혜민이 엄마. 학부모 회장 완장을 차고 학교를 좌지우지한다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서 있는 은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곳이 원 거지 편들러 온 거야? 할머니라더니 꼴에 깡패까지 불렀네.
나는 아무 말 없이 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쏟아져 나온 사진들. 어제 급식실 CCTV 캡처 화면, 은지의 등과 팔에 든 멍 자국 사진, 그리고 혜민이가 은지의 가방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영상이 담긴 태블릿까지. 이게 뭐? 혜민이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딸년이 한 짓이다. 증거는 차고 넘쳐. 변호사 10명을 붙여도 소년원행은 못 피할 거다. 참.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래서 뭐 합의금 달라는 거야? 얼마면 돼? 거지 근성은 어쩔 수 없다더니 돈 뜯어내려고 쇼를 하네. 혜민이 엄마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내 얼굴에 획 뿌렸습니다. 종이 쪼가리들이 내 눈앞에서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이사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혜민이 엄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쳤어. 이 여자가 돌았나? 당장 그 손 안 치워?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 할망구가 누군데 이러세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남편 회사가 목숨줄 붙이고 있는 JK 캐피탈 회장, 장옥분이다. 네. 혜민이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JK 캐피탈. 대한민국 사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큰 손. 그녀의 남편인 중소건설사 사장이 자금난으로 내게 엎드려 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지막이 그러나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그래, 좋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남편 회사를 오늘부로 공중분해 시켜주마. 내가 사는 그 강남 아파트, 내가 타고 온 외제차, 내 딸년이 입고 있는 그 옷까지 모조리 경매로 넘겨서 알거지로 만들어주지. 어디 한번 돈으로 버텨봐.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혜민아, 뭐해?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너희 아빠 망하게 생겼어. 엄마의 비명에 혜민이와 친구들도 엉엉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은지를 비웃던 그 입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뒤에 서 있는 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부르자 은지가 화들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리 와. 은지가 주춤주춤 다가오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릎 꿇은 혜민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사과해라. 똑바로. 혜민이는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은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괴롭힐게. 제발 용서해줘. 은지는 한참 동안 혜민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 통쾌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씁쓸함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밥 없지 마. 그리고 우리 할머니 욕하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욕을 퍼붓거나 뺨을 때릴 수도 있었지만 은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용서가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사장과 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이사장, 이 학교 내 돈으로 지었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학교 꼴이 이게 뭐야? 내 손녀가 밥 먹다가 봉변을 당하고
선생이란 작자들은 수수방관하고 내가 이 학교를 계속 살려둬야 할 이유가 있나? 시정하겠습니다. 당장 학폭위 열어서 저 학생들 퇴학, 아니 전학 조치하고 담당 교사 징계하고 은지 양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황제처럼 모시겠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내 손녀 오늘 부로 전학시킨다. 이런 썩어 빠진 학교에 내 귀한 새끼 하루도 더 못 둬. 대신 조건이 있다. 저 가해자 놈들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기록해. 그리고 전학 가는 학교에도 다 통보해. 만약 하나라도 봐줬다는 소리 들리면 그날로 이 학교 문 닫고 쇼핑몰로 밀어버릴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사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교장과 다른 학부모들도 도미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고 이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내 목소리가 멈추자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구경하던 아이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이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온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학교가 멀어질 때까지 은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은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했나? 아이가 겁을 먹은 건 아닐까? 은지야, 놀랐니? 할미가 너무 심했니? 그때 은지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 쭈글쭈글하고 차가운 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요. 은지는 창밖을 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원했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지는 내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내게 다가와 몸을 기댄 것은 고마워요, 할머니. 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누가 내 편 들어준 거.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찡해져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작 이깟 일로 고마워하다니. 고작 깡패짓 좀 해줬다고 감동하다니. 내가 받아야 했던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거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깡패가 되고 악마가 되리라. 세상이 이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내가 그 세상을 힘으로라도 굴복시켜 아이의 발밑에 깔아주리라. 그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누가 널 건드리면 할미한테 일러. 할미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혼내줄 테니까. 내 말에 은지가 작게 쿡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청아하게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비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김 실장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김비서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카놈들이 또 사고 쳤어? 아니요. 그게... 김비서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은지 양, 아버님 되시는 분, 그분이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회장님을 뵙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답니다. 은지의 몸이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딸을 버리고 아픈 아내를 두고 도망쳤던 그 파렴치한 인간. 내 딸 지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내 손녀를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기어 나온 겁니다. 돈 냄새를 맡은 똥파리처럼.
내 눈에서 다시금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내 혈관 속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기철. 10년 전 내 딸 지수의 인생을 망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 도박에 미쳐 딸의 병원비까지 들고 튀었던 인간 쓰레기.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멀쩡히 살아서 내 눈앞에 앉아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기철이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는 대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쇠창살을 후려쳤습니다. 쾅! 누가 내 장모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아이고, 성질은 여전하시네. 우리 지수가 장모님 닮아서 한성깔 했었는데. 지수. 그 더러운 입에서 내 딸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지수 장례식장에도 코빼기 안 비치던 놈이 이제 와서 뭐? 아빠? 에이, 장모님. 오해십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빚쟁이들이 칼 들고 쫓아오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은지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내 딸, 내 핏줄이잖아요. 기철의 시선이 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은지에게 향했습니다. 은지는 사색이 되어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빠라기보다는 악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지야, 아빠야.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우리 딸 많이 컸네. 이제 부잣집 할머니 만나서 호강한다며?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저한테 아빠 없어요. 엄마 죽을 때도 없었잖아요. 허허, 이 기집애가.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기철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키우긴 뭘 키워. 갓난쟁이 때부터 도박판 전전하느라 집에 들어온 날보다 밖에서 잔 날이 더 많은 놈이. 나는 은지를 등 뒤로 감싸고 기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냐? 역시 장모님은 대화가 통하신다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서 죽겠습니다. 장모님이 대한민국 돈줄이신데 사위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 50억? 그 정도면 우리 은지 친권 깔끔하게 포기해드리죠. 50억? 내 딸 목숨값이 고작 그 돈이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나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놈을 은지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좋다. 50억 주마. 대신 지금 당장 친권 포기 각서 쓰고 다시는 우리 은지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 만약 약속 어기면 그땐 내 놈 장기라도 팔아서 돈 받아낼 테니까. 나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만요, 장모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철이 갑자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50억은 좀 적은 것 같네요. 장모님 재산이 수천억이라면서요? 게다가 제가 은지 데리고 있으면 매달 생활비다 양육비다 해서 더 뜯어낼 수 있을 텐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단돈 50억에 팔기는 좀 아깝지 않나요? 뭐라고? 법적으로 제가 친권자입니다. 장모님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친부인 제가 데려가겠다고 하면 경찰도 못 막아요. 그렇죠, 형사님? 옆에서 졸고 있던 형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 그놈의 법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동학대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친권자의 권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놈은 교묘하게도 은지를 직접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방임하고 유기했을 뿐 법망을 피해 다닌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지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장모님이 50억이 아니라 제 빚 100억 다 갚아주시고 제 사업 자금으로 500억 정도 챙겨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죠. 500억? 미친놈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를 인질로 잡고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죽일 놈이. 나는 쇠창살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저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경찰들이 나를 제지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귀가하시고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시죠. 못 가. 내 손녀 두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가. 저놈이 내 손녀 데려가면 또 팔아먹을 거야. 내 딸 팔아먹은 것처럼 또 팔 거라고. 내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철은 유치장 안에서 휘파람을 불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은지야, 짐 싸라. 아빠 내일 나간다. 나가서 아빠랑 같이 살자. 응? 은지는 공포에 질려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김 비서의 부축을 받아 억지로 경찰서를 나와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기철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습니다. 은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평소엔 피우지도 않는 담배가 오늘따라 쓰지 않았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일 겁니다. 변호사는 뭐래? 친권 박탈 못 시킨대? 그게 쉽지 않답니다. 친부가 양육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과거 학대 증거도 불충분해서 소송을 해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 김 비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법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내가 쌓아 올린 금자탑이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2층에서 은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할머니, 은지야, 걱정 마라. 내가 내일 최고 로펌 변호사들 다 부를 거야. 그놈이 감히 너 못 데려가게 할 거다. 할미 믿지? 은지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믿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밥을 달라는 말에 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 먹어야 싸우지. 먹어야 산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불고기, 계란말이, 된장찌개. 은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꼭꼭 씹어 삼키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비장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싱겁기는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 힘들게 해서 쓸데없는 소리, 그깟 놈 하나 처리 못할까봐? 할미가 누군데? 장옥분이야, 장옥분. 나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식사를 마치고 내게 다가와 내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 참 따뜻해요. 엄마 손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내 엄마다. 아빠 같은 거 없어도 돼. 은지는 내 품에 잠시 안겼다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리 작아 보이던지 나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한다고 했던가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은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학교 가야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내가 사준 옷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편지 한 장. 할머니께.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떠나요. 찾지 마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돈 뺏기는 거 싫어요. 할머니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할머니가 괴로워하는 거 못 보겠어요. 그 사람은 제가 없으면 할머니 안 괴롭힐 거예요. 그냥 저 하나 없어지면 다 해결돼요.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은지야. 나는 편지를 구겨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할미 위한다고 그놈한테서 나를 지키겠다고 제 발로 나간 겁니다. 내가 500억이 아니라 5천억을 줘서라도 널 지키려 했다는 걸 왜 모르니? 김비서, 은지 찾아. 당장 찾아. 나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작정하고 숨은 아이 하나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 밖의 골목 어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은지가 눈물을 훔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안에는 내 조카 철민과 유치장에서 풀려난 기철이 나란히 타고 있었습니다. 형님, 타이밍 죽이네요. 애가 제 발로 나오다니. 철민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끼리 말 맞춘 보람이 있네. 애만 확보하면 장 회장 돈은 다 우리 거지. 기철이 킬킬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철민과 기철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철민이 기철을 면회 갔을 때 둘은 악마의 거래를 했던 겁니다. 기철이 은지를 데려가서 장 회장을 협박하면 철민이 뒤에서 바람을 잡아 돈을 뜯어내고 반씩 나누기로. 승합차가 은지의 옆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철의 거친 손이 은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잡았다, 요놈. 아, 이거 나요. 할머니. 은지의 비명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지만 곧이어 닫힌 차 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텅 빈 은지의 방.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은지가 남기고 간 낡은 운동화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딸을 쫓아낼 때 던졌던 그 운동화. 어제 은지가 내게 오면서 신고 왔던 그 운동화. 이제는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은 그 신발이 내 심장을 지식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은지야. 내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도, 내 권력도, 내 악명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또다시 핏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유치장에서 기철이 했던 말. 500억? 아니, 1000억은 받아야지. 그놈 혼자 생각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내 재산 규모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누군가 코치를 해준 놈이 있다. 내 집안 사정을 훤히 알고 내 돈을 노리는 놈. 조철민. 내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아니 차가운 사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법? 양심? 그딴 건 개나 줘버려라. 나는 사채업자 장옥분이다. 내 방식대로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내 새끼를 찾아오겠다. 김비서, 그 사람들 불러. 네, 그 사람들이라면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손 씻은 지 20년이 넘은 뒷골목의 해결사들, 내 과거의 어둠이자 내 힘의 원천이었던 놈들. 오늘 밤 피 좀 봐야겠다. 서울 변두리에 버려진 물류창고, 비릿한 녹냄새와 곰팡내만이 가득한 그곳에 두 마리의 하이에나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기집애가 입을 꾹 다물고 전화를 안 하는데요? 최기철이 묶여있는 은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은지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도끼 어린 눈으로 두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 지 엄마 닮아서 고집은 새 가지고. 조카 철민이 담배 연기를 은지의 얼굴에 내뿜었습니다. 야, 은지야. 좋게 말할 때 전화해. 할머니, 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돈 1,000억만 보내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돼.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얼마나 좋아? 퇴. 은지가 철민의 얼굴에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꿈깨. 할머니 돈 한 푼도 못 줘. 차라리 날 죽여. 이게 진짜. 철민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구구구. 땅이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엔진 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내는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형님, 누구 불렀어요? 기철이 당황하며 창고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었습니다. 쾅!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창고의 낡은 철제 셔터를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들이닥쳤습니다. 엄청난 먼지 폭풍과 함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철민과 기철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그들은 망설임 없이 창고 안을 장악했습니다. 기철이 고용한 동네 양아치 몇 명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제압당해 무릎이 꿇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등지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한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 골프채를,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있는 노파. 장옥분, 바로 나였습니다. 아니, 이모님? 기철과 철민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구두 굽소리가 창고 바닥을 울릴 때마다 두 놈의 심장도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나는 묶여있는 은지를 보았습니다.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공포에 질린 눈동자.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이성이란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풀어. 내 짧은 명령에 김 비서가 달려가 은지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나는 은지를 내 등 뒤로 숨기고 벌벌 떨고 있는 두 놈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 나는 들고 있던 낡은 장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철민이 침을 꼴깍 삼키며 장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20년 전 명동 사채 시장을 평정할 때 썼던 살생부였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친 놈들, 배신한 놈들의 이름과 그 최후가 적힌 장부. 조철민, 내 놈이 내 유산 노리고 회사 돈 횡령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애란이 그년이 법인카드로 명품 사재기 한 거 내가 다 봐주고 있었어. 핏줄이라고. 이모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닥쳐. 퍼. 내가 휘두른 골프채가 철민의 허벅지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최기철.
내 놈은 감히 내 딸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손녀를 납치해. 기철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 장모님, 말로 하시죠. 저 은지 아빠입니다. 은지야, 아빠 좀 살려줘라. 기철이 은지 쪽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비겁한 새끼. 나는 기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칠순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괴력이었습니다. 분노가 나를 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빠, 내 놈 입에서 그 단어 한 번만 더 나오면 혀를 뽑아버릴 거야. 나는 기철의 손을 밟았습니다. 도박하느라, 여자 때리느라 썼던 그 더러운 손. 으악,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달라고? 내 딸 지수가 아파서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지수가 병원비 없어서 피토할 때, 넌 어디서 딴 년이랑 뒹굴고 있었냐고. 나는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법도 도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딸의 원한과 내 손녀의 상처만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뒤에서 은지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 때문에 할머니 손 더럽히지 마세요. 은지의 뜨거운 눈물이 내 등판을 적셨습니다. 저 무서워요. 할머니가 저 사람들 때리는 거 무서워요. 그냥 집에 가요. 네. 은지의 애원. 그 목소리가 광기에 사로잡혔던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손녀가 보는 앞에서 살인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들고 있던 골프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깼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 은지를 마주 안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내 새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은지야. 할미가 늦어서 미안해. 우리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놈들 경찰에 넘겨. 납치, 감금, 협박, 폭행. 죄목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어. 그렇지만 최기철 씨는 친권 문제가.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기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권?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친권이 무슨 소용이야? 게다가 나는 철민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놈이랑 공모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증거 여기 녹음기에 다 있어. 나는 품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 창고 밖에서 도청 장치로 녹음한 파일. 애만 확보하면 돈은 반반이라고 떠들던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철민. 너는 회사 돈 횡령에 배임까지 추가다. 감방에서 썩을 준비나 해. 철민과 기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단순한 돈 많은 노인네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마녀였다는 것을. 끌고 가. 내 명령에 검은 양복들이 두 놈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이모님,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나는 은지의 어깨에 내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네. 할머니.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우리는 어둠을 뚫고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은지는 긴장이 풀렸는지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은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손녀를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악인들은 심판받았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빛, 딸 지수에 대한 죄책감. 악당들을 물리쳤다고 해서 내가 딸을 버린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창밖의 달을 보며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보고 있니? 엄마가 우리 은지 구해왔어. 이제 안심해. 며칠 후,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은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철민과 기철은 구속되었습니다. 내 변호인단이 총동원되어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습니다. 친권 박탈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지가 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덧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지만 가끔 먼 산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고민 있니? 내가 물어보면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 그렇습니다. 은지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간 엄마와의 제대로 된 이별,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지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김비서, 차 대기시켜. 어디 가시려고요? 납골당. 우리 식구, 소풍 좀 가야겠다. 나는 은지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내일 할미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디요? 내 엄마 만나러.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서 할미가 내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리고 너랑 나 우리 둘이서 엄마 생일 축하해주자.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서울을 뒤덮었던 잿빛 구름이 거짓말처럼 걷히고 눈이 시리게 파란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딸 지수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호박전, 잡채, 그리고 소고기 미역국. 남이 해주는 밥만 먹던 회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는 모습에 가정부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지 못한 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상처 입었던 얼굴의 멍은 많이 가라앉았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갓 부친 호박전 하나를 호호 불어 은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떠냐? 간이 맞냐? 네,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거랑 맛이 똑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의 손맛. 그건 결국 내 손맛이었을 테니까요. 핏줄이라는 게, 입맛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싼 도시락과 꽃다발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은지가 엄마를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나는 차창 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은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내 딸을 보러 가는 것이 살아생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보러 가나 싶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 떨리는 손을 은지가 살포시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위로가 늙은 어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추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야외봉안당. 은지의 안내를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 구석진 자리에 작은 대리석 명패가 보였습니다. 유지수.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딸을 내쫓기 전 대학 졸업식 때 찍어주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꽃다발을 안은 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웃고 있는 내 딸. 저렇게 예뻤는데, 저렇게 빛났는데. 지수야.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야. 엄마 왔다. 못난 내 엄마가 이제야 왔다. 나는 유리관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마치 딸의 식어버린 뺨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였다. 나 같은 년은 어미 자격도 없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억지로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죄책감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맨발로 쫓아냈던 기억.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했던 기억. 장례식장조차 가지 않았던 비정한 어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돈이 뭐라고, 자존심이 뭐라고, 내 새끼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울면서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닳아서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엄마가 죽기 전까지 매일 썼던 거예요. 저한테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꼭 전해드리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낯익은 딸의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도 비가 온다. 엄마 무릎이 시릴 텐데. 약은 드셨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쑥떡을 봤는데 살 돈이 없어서 한참을 서성이다 그냥 왔다. 엄마 미안해. 효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어서. 그래도 나 엄마 원망 안 해.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남편 없이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나 키워준 거 다 아니까. 엄마가 나 내쫓을 때 마음이 찢어졌을 거라는 거 알아. 엄마, 보고 싶다. 따뜻한 엄마 품이 너무 그립다. 2024년 8월 20일. 은지 생일.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피를 토하는 횟수가 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걱정되는 건 우리 은지뿐이다. 그 철없는 남편놈은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왔다.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은지는 누가 돌보지? 엄마, 염치 없지만 내가 죽으면 은지를 부탁해도 될까? 아니야. 엄마한테 또 짐을 지울 순 없어. 하지만 만약 하늘이 허락해서
엄마가 은지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가 은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내 목까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음 생에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태어날게. 부디 아프지 말고 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 마이너스 지수 올림. 아,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이, 미련한 것이, 자기를 버린 어미를 원망하기는커녕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어미 걱정을 하고 딸을 부탁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아이를 내가 죽인 겁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꿈에라도 나와다오.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게 해다오. 나는 탈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마치 지수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눈물이 말라버린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딸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그 일기장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딸의 웃는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을 남겨줘서 고맙다. 나는 옆에 앉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은지. 지수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 아니,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축복. 은지야, 내 할머니, 내 엄마 소원. 내가 들어주마. 내 엄마 목까지, 아니, 그 100배 1000배 더 너를 사랑해주마.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할미가, 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는 한 너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이야. 네, 알아요. 저 이제 안 외로워요. 은지가 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납골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식어버린 전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우리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지수가 맛있게 드세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런 은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아이가 가진 꿈을 활짝 피우게 해줄 계획을요. 은지야. 네. 너 꿈이 뭐니? 하고 싶은 거 있어? 은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꿈 같은 건 사치였으라이. 사실은요. 은지가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어릴 때 엄마가 스케치북 사주면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거든요. 엄마 옷도 그려주고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예쁜 옷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패션 디자이너. 그러고 보니 납골당 가는 길에 은지가 내 옷매무새를 만져주던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손재주가 좋았었지요. 그래, 그럼 됐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뭐가요? 내일부터 미술학원 등록해. 아니,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마. 유학 가고 싶으면 파리든 밀라노든 다 보내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세상 끝까지 다 해봐.
정말요? 하지만 돈이, 또 돈 걱정. 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 할미가 돈 쓸 데가 없어서 썩어나고 있다는 거 잊었냐? 내가 펑펑 써줘야 할미가 돈 버는 보람이 있지. 은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내 노년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은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은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돈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은지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를 완성하는 것.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유 원장 수정해. 네. 갑자기 유 원장은 왜? 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 네. 김 변호사가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지수재단을 설립한다. 가난해서 재능을 못 펼치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 그리고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나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은지. 내 손녀가 성인이 되는 날, 이 재단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 그때까지는 전문 경영인들이 은지를 보필해. 이게 내 마지막 플랜이다. 돈을 물려주면 하이에나들이 꼬이지만 명예와 책임을 물려주면 세상이 아이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은지를 단순히 부잣집 손녀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큰 나무로 키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속죄이자 사랑이니까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 거대한 텐트. 세계 패션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전 세계에서 온 패션계 거물들이 런웨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맨 앞줄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흰머리는 더 늘었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내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든든한 김 비서가, 아니 이제는 김 사장이 된 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모델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선, 한국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독창적인 의상들.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 하나하나에 디자이너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훌륭해. 그녀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 옷들을 만든 아이, 저 무대를 기획한 아이, 바로 내 손녀 최은지였습니다. 5년 전 미술학원 문턱도 못 밟아봤던 아이가 밤을 새워가며 스케치북을 채우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학생활 동안 인종차별과 텃세에 시달리면서도 할머니, 나 앉아요. 할머니 손녀잖아요. 하며 씩씩하게 버티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쇼가 절정에 다다르고 마지막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날레. 모든 조명이 런웨이 입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디자이너 은지 최. 검은색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은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폐지를 줍던 그 왜소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한 어깨,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는 미소. 그것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딸 지수가 꿈꾸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은지는 무대 중앙에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다시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지 않고 런웨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내게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은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은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걸어주실래요? 내가, 이 늙은이가 거길 왜? 이 무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어요. 제 첫 영광은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은지는 내 팔짱을 끼고 나를 무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늙은 할머니와 눈부시게 젊은 디자이너 손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동행에 관객들은 잠시 술렁이다가 곧이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어떤 톱모델의 워킹보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은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10년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웅, 장옥분 여사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나의 어머니, 유지수님께 이 무대를 바칩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호 속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명빛 너머 어딘가에 있을 내 딸. 지수야, 보고 있니? 내 딸이 이렇게 컸다. 내가 못다 이룬 꿈, 은지가 해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렇지?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은지의 브랜드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만 은지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지수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은지는 이사장 자격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도록,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이웃이 없도록 저희 재단이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할머니의 뜻이고 제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 그 피 묻은 돈이 이제야 죗값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착같이 긁어 모은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인다는 사실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나는 정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깜빡깜빡 기억이 흐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쌀쌀한데. 은지가 담요를 들고 나와 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냥 노을이 예뻐서 감기 들어요. 들어가요. 은지야. 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내 손도 고생만 했던 은지의 손도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갑자기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와줘서, 날 미워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줘서, 내가 내 손녀라서 정말 고맙다. 은지가 내 무릎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고 엄마고 아빠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 시집갈 때도 손잡고 들어가 주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나는 은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전 딸을 쫓아내고 느꼈던 그 시린 추위는
이제 없었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손녀가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용서받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문득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은지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빗소리.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내 인생을 적셔준 담비였고 딸이 내게 보내준 생명의 물줄기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수야, 이제 엄마는 갈 준비가 된 것 같다. 내가 있는 곳으로 갈 때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갈게. 은지는 걱정 마라.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한 아이니까.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가졌으니까. 엄마가 가면 맛있는 밥 한 끼 지어주련? 그때 못 먹었던 따뜻한 밥, 셋이서 둘러앉아 실컷 먹자.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나누자.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손녀.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넘어가고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지수가 윙크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